두 가지 측면에서 예전과는 좀 다른 분들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저도 한때는 이제 만슈타인바 뭐 이런 쪽으로 가갖고 이 전략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이런 전략가들이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지라고 이제 많이 얘기했었는데 요즘 또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요즘은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명장을 많이 꼽는 게 부하들에게 사랑받는 리더가 명장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고요. 뭐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기억나는 분들은 역시 유명한 발터 모델이라든가 또 이제 또 좀 덜 유명하지만 뭐 디트리 폰 자우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명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진정한 거대 조직을 이끄는 관리자로서의 이런 면모를 가지신 분들이 요즘은 또 많이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관리자로서 제일 유명한 분은 역시 아이젠하워 같은 분들이겠지만은 뭐 그밖에 뭐 영국군의 알란 부르기라든가 소련 쪽에서는 주코프를 명장이라고 안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서운해할 것이고 그 외에도 바실렙스키는 물론 야전에는 큰 활약을 못 보였지만 그래도 뭐 참모본부에서 많이 역량을 갖다가 펼친 인물이고 제1전차군의 카트코프 상장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또 이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별로 돋보이진 않았지만은 그 수많은 이 고칫덩어리들을 안고서 끌고 갔다는 것 자체가 이 상당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요즘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독일군이 우수한 능력을 보여준 거는 남들보다 다른 나라 군대보다 앞선 경험을 축적하고 그 간부들이 남아있던 시기까지 한정이 돼 있는 거죠. 잘 봐줘야 43년까지가 그 한계인 것이고 아무리 훌륭한 군대도 4년씩 싸운다는 거는 정말 못할 짓이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오래 싸우다 보면은 이제 죽게 돼 있고 이 한번 소진된 인력은 쉽게 보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독일은 어떻게 보면은 뭐 39년, 40년 아니면 그 이전부터 쌓아온 간부들이 결국에 독소전을 치르면서 다 뭐 3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었고 다른 군대들보다 수준 낮은 군대로 점점 절약해가는 과정이었죠. 뭐 거기에 뭐 조금 더 잘 싸운 영향이 있다면은 그나마 이 독일군의 임무형 지휘 체계에 의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움직였다는 것 그리고 임기응변에 훨씬 특화되어 있었다는 게 지적할 만한 부분들이겠죠. 전쟁은 항상 불확실성에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임기응변도 하다 보면은 결국에 지치고 한계에 도달하고 그럴 땐 결국에 정석대로 올라온 상대에게 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독소전의 승패를 가르는 거는 역시 모스크바 공방전이죠. 모스크바 공방전은 사실 시기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이 쌓아놨던 어떤 전쟁 역량을 거의 마지막까지 불태우고 승리가 눈앞에 있다라고 아둥바둥 달려가는 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소련은 정말 어떻게든 다 끌어모아서 그걸 어떻게든 이제 막아내야 한다는 이 순간 그때가 바로 모스크바 전투였죠. 독일이 사실 처음부터 이 독소전이 쉽지 않은 싸움이랄 걸 각오하고 총력전 체제로 넘어가서 끌어올릴 수 있는 체제를 완비했다면은 겨울에 한번 한계에 맞았더라도 그 다음에 한 번 더 크게 도전해 볼 수 있었을 텐데 독일은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큰 패배를 맛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공기 산업 인프라에 너무 투자를 갖다가 집중하는 바람에 주전장이 된 육상 무기를 뽑는 쪽에 좀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초반에 의외로 폴란드가 빨리 무너지네? 이러다 보니 갑자기 프랑스도 원치 않은 전쟁이었지만 무너져 버렸네? 그럼 빨리 소련을 좀 손봐줘야지 라고 하다 보니 이제 준비가 그런 면에서 덜 된 상황에서 들어가다가 이제 막 타임프레임이 꼬이고 전시경제 계획이 꼬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초반에 큰 성공이 헛발질을 하게 만들었고 독일의 이 플렉서블하지 못한 그 시스템이 일정과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는 다 엉망이 돼버린 것이죠. 러시아에서의 전차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딱 상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끝없는 러시아 평원, 해바라기가 펼쳐지니 진짜 평평한 땅에서 한 2000m 밖에서부터 막 양쪽에 전차 수백 대들이 몰려와서 거기서부터 빵빵빵빵 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진짜 뭐 피와 철이 부딪히는 그런 전장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데 상세한 이제 지도를 입수하고 그리고 이제 구글 어스나 이런 걸로 지형 같은 걸 볼 수 있게 되면서 이게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철도선이 포업카역을 지나가는 철도 라인이 있고 한쪽에는 이제 강이 있고 또 거기는 구릉지대예요. 사실 구릉이 되게 많아요. 야트막해서
딱 전차의 시야를 간신히 가리기 좋은 이런 구름들이 많이 있고 순간순간 푹 꺼진 데들이 있고 의외로 나무들, 숲들도 군데군데 있어갖고 이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전차 전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차전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냐면은 결국에 밤새 달려온 이제 소련군의 제5호근위 전차군이 여단 단위로 이제 역습에 돌입하죠. 이제 아니면 뭐 2, 3개 여단이 묶여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리고 독일군은 그런 비교적 유리한 지점에 진지를 갖다가 구축해 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련군이 충분히 수적 우위를 살리기 전에 얘네들이 계속 저격을 해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개 전차군 600대 전차가 한꺼번에 밀고 들어왔으면 그냥 쓸려 나갔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련군 자체가 오그니 전차군이 당시 통제가 제대로 안 돼갖고 산발적으로 공격을 해들어왔고 지형에 대해서 소련군도 충분히 이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걸 밀어붙였기 때문에 방어선을 잘 완비한 독일군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죠. 전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이어났고요. 그 결과 소련군은 정말 처참하게 발려나갔죠. 거기서. 독일에게 뭐 승산이 있었던 거는 바바로사 작전 때가 사실상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잘 싸웠던 건 사실인데 독일군이 별로 준비 없이 드네프르 강선으로 후퇴하는 바람에 그걸 시발점을 했을 때 무너졌으니까요.